실장 나비는 꽃을 찾아다닐 뿐 곽정은 처방전을 품에 넣고 서쪽 문을 나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성을 벗어나니 눈발이 거세지며 눈송이가 얼굴을 때렸다. 눈앞에 펼쳐진 온 천지가 하얗게 덮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겨 사위가 적막했다. 심리 정도를 가니 반짝이는 물결이 나타나며 작은 호수에 닿았다.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아 호수가 얼어붙지는 않았다. 눈송이가 수면에 떨어지는 동시에 녹아 사라지고 호숫가의 매화에는 얼음꽃이 맺혀 한층 더 투명해졌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곽정은 다급해졌다. 나를 기다리다가 먼저 가버린 것일까? 황룡! 황룡! 큰 소리로 불러보아도 물새만 파닥파닥 날아올랐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르지. 좀 기다려봐야겠다. 호숫가에 앉은 곽정은 황용과 왕처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설경을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이런 눈이라면 어려서부터 늘 봐온 것이었다. 황사 사막과 호숫가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곳이 더 뛰어난지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나무숲 사이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서둘러 가보니 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제에 무슨 대단한 사형이라도 된 듯 위세냐? 다들 고만고만한 처지에 흔들리는 그네 같은 것은 너도 마찬가지야. 젠장! 내가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잽싸게 튀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그놈 하나 못 당했겠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튀다가 넘어졌잖아? 뭐 잘한 게 있다고 떠들어! 목소리를 들으니 황하사기인 듯했다. 곽정은 고개를 빼고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위에서 들려왔다. 정정당당한 대결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그런데 놈이 그런 술수를 부릴 줄 누가 알았겠어. 곽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네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흔들리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황하사기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분명 황용이 주변에 있을 것이었다. 곽정은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다가갔다. 어이, 여기서 경공이라도 연마하시나요? 전청건이 버럭 화를 냈다. 경공을 연마하냐고? 이런 조무래기가 눈깔이 삐었나? 곽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전청건은 부하가 치민 나머지 매달린 채 곽정을 차려고 했으나 너무 멀어 발이 닿지 않았다. 마청웅도 합세해 욕을 했다. 이놈의 자식! 꺼지지 않으면 머리 위로 오줌을 갈겨주겠다! 곽정은 허리가 끊어질 듯 웃어젖혔다. 제가 여기서 있으면 오줌발이 닿지 않을 거려. 갑자기 뒤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이 돌아보니 찬방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조각한 척이 미끄러져 왔다. 선미에는 긴 머리를 등까지 늘어뜨리고 머리에 금빛 띠를 동여맨 한 여자가 흰옷을 입고 노를 잡고 있었다. 흰 눈빛에 비친 그 모습이 더더욱 눈부셨다. 곽정은 그 자태가 선녀인 듯해 정신을 잃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배가 천천히 다가오니 소녀의 고운 자태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워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 곽정은 눈앞이 아찔해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뒤로 물러섰다. 소녀는 배를 호숫가에 대고 곽정을 불렀다. 오빠, 배에 오르세요. 곽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소녀는 옷소매를 가볍게 날리며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곽정은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비벼보았다. 왜 그러세요? 저를 못 알아보세요? 목소리를 들으니 황용 같기도 했지만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아이가 저런 선녀로 변할 수는 없다고 여겨 그저 제 눈을 의심할 뿐이었다. 뒤에서는 황화사기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아가씨, 와서 우리 좀 풀어주구려. 제발 풀어주시우. 풀어주시면 100냥을 드리리다. 한 사람당 100냥씩 해서 400냥을 드리겠소. 800냥이라도 줬소. 소녀는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저 황용이라고요. 모른 채 할 거예요. 곽정이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확실히 황용이었다. 우물거리며 더 말을 잇지 못하자 황용이 깔깔대며 웃었다. 저는 원래 여자예요. 애초에 남자라고 속인 일도 없는 거려 어서 오르세요. 곽정은 꿈을 꾸는 듯 어리둥절해 황용이 이끄는 대로 배에 올랐다. 황하사기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황용은 배를 호수 가운데로 몰아가더니 술과 요리를 내놓았다. 우리 여기서 한잔하면서 눈 구경이나 해요. 어때요?
이미 황하사귀에게서 멀어져 그들의 아우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곽정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이렇게 멍청할 때가 나는 계속 남자로 알고 있었지 뭐야. 앞으로는 아우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그렇다고 누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냥 용어라고 부르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부르시는걸요. 곽정은 갑자기 자신의 품속에 넣어온 음식이 생각났다. 음식을 좀 가지고 왔어. 품 안에서 음식을 꺼내놓고 보니 이제껏 정신없이 뛰어다닌 탓에 으깨지고 부서져 있었다. 황용은 음식을 내려다보며 살포시 웃었다. 곽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못 먹게 됐네. 그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주워 호수에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황용이 손을 뻗어 음식을 받았다. 먹을게요. 곽정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 황용은 이미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몇 점 집어먹던 황용의 눈자위가 조금씩 붉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다. 곽정은 당황스러웠다. 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 적도. 그녀는 기어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그러더니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곽정은 눈물을 닦으려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온통 으깨진 음식을 조심조심 싸서 품 안에 넣었다. 조금씩 아껴 먹을래요? 곽정은 황용의 기분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행동이 조금 이상한 듯 보였다. 중요한 일로 상의하고 싶다면서. 무슨 일이지? 내가 사내아이가 아니라 용화라는 사실이 중요한 일이죠? 황용의 미소에 곽정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쁜데 애초에 왜 사내아이 행세를 했지? 내가 예뻐요. 예쁘고 말고 설산 꼭대기에 사는 선녀 같아. 선녀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은 없어. 봤다면 벌써 죽었겠지. 무슨 말이에요? 몽고에서 노인들한테 들었는데 선녀를 보면 다시는 초원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온종일 설산에서 넋을 잃고 있다가 결국 얼어 죽는데. 그럼 나를 보니까 넋을 잃을 것 같아요? 곽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친구니까 좀 다르지. 황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예쁘든 추하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잘 알아요. 잠시 이야기가 끊겼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나 내게 잘해줄 테지요. 하지만 내가 겉짓 차림일 때도 오빠는 친절했어요. 그게 진심이지요. 황용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들어볼래요? 노래는 다음에 듣는 게 좋겠어. 지금은 왕 도장님의 약재를 구해야 하거든. 곽정은 조왕부에서 왕처일이 부상당한 일, 약재를 구하지 못한 일 등을 설명해 주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오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약방 저 약방 뛰어다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제야 곽정은 그가 약을 사러 돌아다닐 때 이미 황용이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숙소를 알 리가 없었다. 아우, 내가 내 홍마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황용이 얼굴빛을 바꾸며 대답했다. 우선 나는 아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홍마는 오빠 거예요. 아무러면 내가 정말 오빠 물건을 탐냈겠어요? 그저 시험을 좀 해본 거예요. 하지만 근처 다른 마을에 가봐도 약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황용의 생각도 왕처일과 같은 것을 보고 곽정은 다시금 마음이 급해졌다. 곽정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용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 들어보세요. 황용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뱃전에 비스듬히 기대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기러기 겨울 하늘을 나는구나. 달을 쌓아는 구름빛 가볍고 물 위는 설핏 살얼음 끼었네. 계곡물을 경대 삼아 얼굴을 비추는구나. 곱게 단장하려 하나 쉬운 일은 아닐세. 옷 같은 모습 연약하기만 하니 겹겹이 속옷을 받쳐 입어야지. 동풍에 기대어 살포시 웃는 모습에 세상 꽃들이 부끄러워 고개 숙인다. 고적하구나. 고향은 어디 매뇨. 눈 내린 후 원림과 물가에 누가 기어.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는 옛 약속이니 기린과 기러기는 또한 누구에게 의탁할고 나비는 꽃을 찾아다닐 뿐 나무로 향한 가지는 몰라주누나. 아픈 마음 차가운 황혼 속에 나팔 소리만 새는구나. 곽정은 한 구절 한 구절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황용의 맑은 목소리는 곽정의 귓전을 맴돌더니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달콤한 선율에 도취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정취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황용은 노래를 마치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이 노래는 신대인이 지은 서학선이란 노래예요. 눈 속에 피어난 매화를 노래한 건데
어때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듣기 좋았어. 그런데 신대인은 누구야? 신대인은 바로 신기질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분은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관리라고 하셨어요. 북방이 금나라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악비 장군도 간신에게 화를 당하셨죠. 지금은 신대인만 홀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계세요. 곽정은 어머니에게서 금인들이 중국 백성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려서부터 몽고에서 자란 터라 나라를 잃은 아픔이 그리 사무치지는 않았다. 나는 중원에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천천히 들려줘. 지금은 왕 도장님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놀아요. 급할 것 없잖아요. 12시간 내에 약을 먹지 못하면 불구가 된다고 하셨어. 그럼 그리 되라지요. 오빠나 내가 불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곽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얼굴에는 이미 노여운 기색이 가득했다. 황용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럴 것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약을 구하게 해줄게요. 황용의 어조가 워낙 자신 있게 들리는 데다 자신에게 별다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곽정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머리와 무공이 모두 나보다 나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황용은 황하사기를 어떻게 나무에 매달았는지, 어떻게 후통회를 놀려주었는지 모두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호수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눈, 호수, 매화가 몽롱하게 시야에서 흐려져 갔다. 황용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정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어째서? 오빠라면 내가 함께하는 걸 막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이지. 용아, 난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정말 기쁜 걸. 황용이 곽정의 가슴에 살포시 몸을 기댔다. 황용의 향기가 그의 몸을, 호수를, 온 천지를 감싸는 듯했다. 이것이 과연 매화의 향기인지 아니면 황용의 몸에서 피어나는 향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이 흐른 뒤 황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가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그만 가야겠죠? 왜? 왕 도장님의 약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어디로 가면 되지? 약방에 그 약재들이 다 어디로 갔죠? 아마도 조왕부 사람들이 걷어간 것이겠지. 맞아요. 우리도 조왕부로 가는 거예요. 곽정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조왕부로? 맞아요. 그건 안 돼. 갔다간 끝장이야. 그럼 오빠는 왕 도장님이 평생 불구로 사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곽정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 가겠어. 하지만 너는 그만둬. 왜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어쨌든 너는 안 돼. 오빠가 아무리 저를 위해 말리셔도 그럴 수는 없어요. 만일 오빠가 위험에 빠진다면 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정은 명치 끝이 찡하게 울리며 감격, 애틋함, 기쁨, 동정 등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사통천이나 팽려노 따위가 무엇이 두려우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배를 호숫가에 대고 성으로 돌아왔다. 반쯤 왔을까. 곽정은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있을 황하사기가 떠올랐다. 참, 그 네 사람을 그만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 황용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네 사람은 자칭 영웅호걸이라니까 춥고 배고파도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설사 죽더라도 이곳이 황하보다 훨씬 나을걸요. 곽정과 황용 두 사람은 조왕부의 후원으로 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오빠, 경신무공이 대단한데요. 곽정은 담 아래 엎드려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황용의 칭찬을 듣자 왠지 마음이 뿌듯해졌다. 잠시 후 발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다가왔다. 소왕야께서 왜 그 처녀를 여기에 가둬두시는 걸까? 그걸 몰라. 너 이제까지 그렇게 예쁘게 생긴 남자를 본 적 있냐? 녀석, 밝히기는 조심해라. 목 달아날라. 그 처녀가 예쁘기는 해도 우리 왕비님만은 못하지? 그런 미천한 계집을 어떻게 왕비님과 비교하겠어? 왕비님. 사실 왕비님도 신부는 이야기를 하던 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을 돌렸다. 소왕야께서 오늘 싸움에서 당하신 모양이야. 다들 조심하라고. 걸리면 화풀이감이 되어 된통 얻어맞을 거야. 나를 때린다면야 살짝 피하면서 발차기로. 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시시덕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듣고 있던 곽정은 생각에 잠겼다. 완한강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몫이 처녀와 혼인하길 거부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다면 애초에 몫이 처녀와 무애를 겨루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신발을 빼앗아가는 짓도 안 될 일이지. 또 왜 여자는 감금해 놓은 거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힘으로 괴롭히는 건가? 두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한 사람은 초롱불을, 다른 한 사람은 찬압을 들고 있었다. 모두 푸른 옷에 모자를 쓴 하인 차림이었다. 찬압을 든 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가두어 놓고 또 굶어 죽을까봐 이 늦은 시간에 음식을 보내는군. 풍류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상하게 위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미인의 마음을 얻으려는지. 두 사람은 속닥속닥 키득거리며 멀어져 갔다. 황용은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우리 한번 가봐요. 어떤 미인이 갇혀 있다는 건지. 약이 더 급해. 난 꼭 가서 봐야겠어요. 황용이 하인들의 뒤를 쫓자 곽정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쳇. 여자가 뭐 볼 게 있다고 알 수 없다니까. 그러나 다른 여자의 미모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걸 곽정이 알 리가 없었다. 조왕부의 원림은 너무 넓어서 두 하인을 쫓아 한참을 가서야 건물이 나왔다. 건물 앞에 검을 든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다. 황용과 곽정은 한쪽으로 숨어 두 하인과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병사는 문을 열고 두 하인을 들여보냈다. 황용은 돌을 하나 던져 풍등을 끄고는 곽정의 손을 끌고 오히려 하인들을 앞질러 문 안으로 들어섰다. 두 하인과 병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붕에서 떨어진 돌이려니 했다. 하인은 투덜거리며 부싯돌을 찾아 불을 다시 밝히고 뜰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안쪽의 작은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황용과 곽정은 소리 없이 뒤를 따랐다. 마치 감옥처럼 사면이 철책으로 막혀 있는 곳에 남녀 두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인이 촛불을 밝히고 철책 안으로 손을 뻗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자 곽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자는 수염이 수룩하고 얼굴 가득 노기를 띠고 있는 목역이었고 묘령의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역 옆에 앉은 그의 딸 염자였다. 이들이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걸까? 분명 완한강에게 잡혀온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들을 가두었지? 저 처녀를 사랑하는 걸까? 하인은 찬압에서 음식을 꺼내 하나씩 철책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목역은 음식을 집어들어 밖으로 내던지며 외쳤다. 내 놈들 손에 꼼짝없이 갇혔으니 죽일 테면 어서 죽여라. 누가 이런 것을 달라더냐? 목역이 고래고래 욕을 퍼붓는데 밖에서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왕야, 오십니까? 황용과 곽정은 서로 한번 쳐다보고는 문 뒤로 잽싸게 몸을 숨겼다. 완한강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호통을 쳤다. 누가 어르신의 화를 도두었느냐? 그놈의 다리를 문질러 놓을 테다. 하인 둘은 얼른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황송합니다. 물러가라. 예, 예. 둘은 일어나 도망치듯 달려나갔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완한강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두 분을 이리로 모신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역이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를 죄인 다루듯 여기에 가두고는 모셔왔다는 것이냐?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저도 몹시 괴롭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것이다. 너희 높은 자리에 있는 작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완한강이 몇 차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역이 쉴 새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통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도 여전히 화내는 일 없이 온화한 표정이었다. 목염자는 듣고만 있다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뭐라고 하나 좀 들어보시지요. 목역은 콧방귀를 뀌고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완한강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따님처럼 훌륭한 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목염자는 얼굴이 붉어지자 고개를 푹 수그렸다. 그러나 저는 왕작의 세자이고 가풍이 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일 제가 강호의 영웅, 초야의 호걸과 혼약했다는 소문이 다른 이들의 귀에 들어가는 날엔 부왕께 혼찌검이 날 뿐 아니라 부왕께서도 성상폐하의 꾸중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인가? 일단 두 분께서는 여기서 머무시면서 상처를 치료하신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 1년쯤 지나 소란이 잠잠해진 후에 제가 대구로 가 정식으로 청혼을 올리거나 따님과 함께 오셔서 이 일을 매듭 짓는다면 모두에게 좋을 듯 싶습니다. 목역은 묵묵히 들으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가 말썽을 일으키는 통에 부왕께서는 석 달 전에도 이미 성상폐하의 꾸지람을 들으셨습니다. 만일 제가 또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날엔 혼사는 모두 틀어지고 맙니다. 그러하니 꼭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목역은 여전히 분이 덜 풀렸다. 그 말대로라면 내 딸은 평생 숨어 지내란 말인가? 그건 정식 부부가 아니지 않은가? 그 문제라면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그때 가서 조정 대신 몇 분을 모셔다 중매를 부탁드리면 당당하게 혼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역은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와 이 자리에서 똑바로 말씀을 드리게. 어찌 어머니를 모시겠습니까? 완한강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목역은 굳은 표정이었다. 어머니를 뵙기 전에는 어떤 달콤한 말도 통하지 않을 게야. 말을 마치고는 술 주전자를 집어들어 철책 밖으로 던졌다. 완한강과 무예를 겨룬 목염자의 마음은 이미 완한강에게 가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지라 은근히 좋아하던 참이었는데 아버지가 공연히 화를 내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완한강은 소매를 뒤집어 술 주전자를 받아 다시 탁자 위에 놓고 돌아섰다. 곽정은 완한강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도 제법 괜찮은 듯한데 목역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를 일이었다. 내가 좀 나서봐야겠다. 몸을 일으키었는데 황용이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거기에는 완한강의 하인들과 서 있었다. 완한강이 하인에게 물었다. 가지고 왔느냐? 예, 하인은 토끼 한 마리를 내밀었다. 완한강은 토끼를 받아 그 자리에서 두 다리를 우드득 분질렀다. 그러곤 그것을 품 안에 넣고는 성큼성큼 자리를 떠났다. 곽정과 황용은 궁금한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 완한강을 뒤쫓았다. 대나무 울타리를 끼고 돈이 하얀 벽에 까만 기와를 얹은 세 칸짜리 집이 나왔다. 일반 백성이 흔히 생활하는 평범한 가옥이었다.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왕부의 평민의 집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완한강은 그 집의 판자문을 열고 들어섰다. 두 사람도 소리를 죽이며 집 뒤로 돌아가 창으로 집 안을 엿보았다. 완한강이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왔으니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안에서 여자의 다정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 완한강은 내실로 들어갔고 황용과 곽정은 그를 따라 다른 창에 붙어 서서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한 중년 여자가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40여 세 정도의 나이에 용모가 수려했지만 수수한 화장의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았다. 황용은 궁금증이 일었다. 역시 왕비가 몫이 처녀보다 훨씬 아름답군. 그런데 어째서 시골 사람 같은 차림으로 이런 낡아빠진 집에 있는 걸까? 조왕의 총애를 잃어 쫓겨났나? 오히려 곽정은 황용을 통해 겪은 바가 있어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용화처럼 일부러 거친 옷을 입고 가난한 척하는 걸 보니 뭔가 사정이 있나 보군. 완한강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나야 늘 내 걱정이지. 여자가 한숨을 내쉬자 완한강은 곁으로 가 웃으며 어리광을 부렸다. 저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와 있잖아요. 눈이 붓고 코가 깨졌는데 얌전하게라는 말이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걸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은 별 상관없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이야. 어머니, 오늘 중간에 끼어든 도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기에 그러느냐? 사부님의 사제랍니다. 저에게는 사숙이 되겠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제가 못마땅한 모양이지만 어쩌지는 못하더군요. 완한강은 다시 생각해도 고소한지 웃음을 터뜨렸다.
오히려 여자가 겁을 먹은 듯했다. 큰일이구나. 어미는 예전에 내 사부께서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있단다. 그분께서 사람을 죽이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사부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걸 정말 보셨어요? 어디서요? 왜 그러셨는데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촛불을 바라보며 마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듯 천천히 입을 뗐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란다. 아, 나도 이제 거의 다 잊었구나. 완한강은 더 묻지 않고 특이양양하게 말을 돌렸다. 그 도사가 집에까지 와서 비무초친의 혼사를 어떻게 할 셈이냐고 다그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몫이 부녀를 데려오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죠. 아버지께는 여쭈어 보았느냐? 그리 하라시더냐? 어머니도 참 미리 사람을 보내 그 부녀를 데려와 후원에 가두어 버렸는 거려. 도사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겠어요? 별것 아니라는 듯 떠들어대는 완한강의 이야기를 들으며 밖에 있던 곽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 호의를 갖고 그들을 대하는 줄 알았더니 간악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구나. 그들이 아직 속아 넘어가지 않아 다행이군. 여자는 못마땅한 듯 아들을 타일렀다. 다른 집 교수를 그렇게 농락하고 그것도 모자라 잡아 가두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서 가서 풀어주어라. 돈을 좀 주어서 사죄하고. 곽정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와야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런 강호의 인물들은 돈 같은 거 대단찮게 생각해요. 또 풀어주면 소문을 퍼뜨릴 텐데 사부님 귀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평생 가두어 놓을 작정이야. 잘 달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정말로 평생 저를 기다려도 할 수 없고요. 완한강은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어젖혔다. 곽정은 끝내 분기탱천의 창문의 격자를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런데 어느새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입을 막으며 다른 손은 그가 지켜든 주먹을 붙잡았다. 화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차분한 목소리가 곽정의 귀에 속삭였다. 곽정은 정신이 번쩍 들어 황용에게 가벼운 미소를 보내고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어서 완한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가 늙은이는 어찌나 교활한지 말을 듣지 않아요. 며칠 더 가둬두면 듣지 않고 배기겠어요? 그 처녀 품성이 괜찮은 듯한데.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혼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다 해결되지 않니? 어머닌 또 그러시네요. 우리 가문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강호에 묻혀있던 미천한 여자와 혼인을 합니까? 아버지께서도 늘 훌륭한 가문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집안이 종실이 아니고 성도 완한이 아니라면 더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공주를 아내로 맞아 부마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탄했다. 내가 빈천한 가문의 아이를 무시하다니. 너 자신이. 완한강은 뭔가 생각난 듯 또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목가 영감이 재미있는 말을 하던거려. 글쎄,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지 뭡니까?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믿겠다나요. 나는 이런 일에 끼어들기 싫구나. 난 부도덕한 일은 못한다. 완한강은 무엇이 재미있는지 웃으며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어머니께서 만나겠다고 하셔도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못하셔서 금방 탈로가 나버릴 게 뻔한 거려. 황용과 곽정은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 안에 있는 탁자며 걸상은 모두 조잡하게 만든 것이고 침상 위의 침구들도 모두 일반 백성이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벽에는 녹슨 철창 하나와 농가에서 쓰는 쟁기가 걸려 있고 방 한 귀퉁이에는 낡은 물레까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왕비라는 여자가 어찌 방에 이런 것들을 두었을까? 이때 완한강이 자기의 가슴을 몇 차례 눌렀다. 품 안에 있던 토끼가 끽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냐? 아, 제가 잊을 뻔했군요. 아까 오는 길에 다친 토끼를 보고 데려왔어요. 어머니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품 안에서 하얀 토끼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다. 토끼는 뒷다리를 절며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착하기도 하지. 여자는 얼른 약을 찾아다 토끼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인자한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멀쩡한 토끼의 다리를 분질러 치료를 맡기다니. 곽정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제가 한 짓을 얼버무리고 어머니에게까지 술수를 쓰는 놈이라면 피할 데 없이 악랄할 게 틀림없었다. 이 장면은 정체성과 관계의 진실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폭로의 순간이며 사조영웅전에서 곽정이 처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기점이다. 이후 두 사람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연인이자 전우로 발전하게 된다.